차가운 빗줄기가 압구정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때리며 아스팔트 위로 번져나갔다. 그날 밤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습했다. 한서연은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야근을 마치고 막연한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곧 완공될 더 스카이 주상복합의 최종 설계도와 함께 새하얀 웨딩드레스 스케치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서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건축가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독창적인 디자인은 언제나 감탄을 자아냈고 그녀의 미래는 이 도시의 스카이라인만큼이나 밝아 보였다. 그녀의 약혼자 강민혁, 야심 넘치는 스타 펀드 매니저인 그는 서연에게 완벽한 파트너처럼 보였다. 적어도 서연은 그렇게 믿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재계와 건축계 모두의 관심을 받는 화제의 중심이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빗소리를 들었다. 이 비가 그치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시작될 터였다. 그녀는 민혁과의 저녁 약속을 떠올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산산이 부서지게 된다. 서연아, 나야.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 압구정 라루나 호텔 바로 와줄 수 있어? 민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중요한 투자자가 갑자기 방한했다는 그의 말에 서연은 일말의 의심도 없이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그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흠뻑 젖은 코트를 여미며 호텔의 호화로운 로기로 들어섰다. 민혁은 그녀가 약속된 스위트룸으로 바로 올라오라고 문자를 보냈다. 엘리베이터가 17층에서 멈추고 묵직한 카펫이 깔린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서연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서연은 가볍게 노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민혁 씨? 그녀의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방 안의 광경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낯선 남자가 반쯤 벗은 가운을 걸치고 당황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과 잔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터졌다. 동시에 방 안쪽 욕실 문이 열리며 강민혁이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걸어 나왔다. 한서연!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이 무슨 말이냐고 묻기도 전에 민혁은 그녀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다. 짝! 하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갈랐다. 서연은 충격으로 휘청이며 바닥에 쓰러졌다. 결혼식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감히 이런 짓을 해? 민혁은 낯선 남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는 신용을 했다. 그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서연을 가리켰다. 먼저 유혹한 건 저 여자라고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고 너무나도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었다. 서연은 피가 나는 입술을 매만지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혁씨, 이건 오해야. 난 이 사람 몰라. 하지만 그녀의 항변은 민혁의 다음 행동에 묻혀버렸다. 그는 자신의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오해? 이게 오해야.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방 안의 대형 TV 화면에 사진들이 슬라이드쇼처럼 재생되기 시작했다. 사진 속에는 서연이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 카페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심지어 호텔 입구로 함께 들어오는 듯한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모두 서연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클라이언트 미팅이나 현장 답사를 갔을 때 그 낯선 남자, 민혁의 동료라고 소개받았던가 의도적으로 함께 찍혔던 사진들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었다. 이게 다 뭐야? 서연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그녀는 민혁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스위트룸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민혁의 부모님, 그리고 서연의 부모님까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 뒤에는 민혁이 미리 연락해둔 듯한 몇몇 지인들까지 보였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실망, 그리고 배신감이 가득했다. 강민혁은 비통한 연기의 달인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절규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길래 서연 씨가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는 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당신 같은 여자와 결혼할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우리 파혼해. 그는 주머니에서 벨벳 케이스를 꺼내 바닥에 내던졌다.
서연의 눈물 위로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굴러다녔다. 서연의 아버지는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다. 그는 딸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손찌검을 하려 했지만 서연의 어머니가 간신히 그를 말렸다. 집안 망신이다. 넌 내 딸도 아니다. 아보의 외침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이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 앞에서 그녀의 진실은 힘을 잃었다. 그날 밤 한서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과 연예 매체는 총망받는 건축가 한서연, 결혼 직전 충격적인 불륜 스캔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온 경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더 스카이 프로젝트에서는 즉각 퇴출당했고 그녀가 소속된 건축사무소는 불명예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다며 그녀를 해고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고 친구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강민혁은 피해자의 가면을 쓴 채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는 이미 다음 계획을 실행 중이었다. 그는 서연과의 파혼을 빌미로 막대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여론은 철저히 그의 편이었다. 서연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녀는 자신이 살던 고급 오피스텔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고 가족들은 그녀를 외면했다. 서울 하늘 아래 그녀가 발붙일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몇 주 후 서연은 공항 대합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시에나로 가는 편도 티켓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겨우 마련한 돈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를 짓누르던 절망감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다. 강민혁이 왜 자신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굴욕을 되갚아주리라. 서연은 창밖의 비행기를 바라보았다. 저 비행기가 그녀를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데리고 나가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잠시 물러나는 것뿐이었다. 더 강해져서, 더 완벽해져서 돌아오기 위해. 그녀는 눈물을 닦고 굳은 표정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인천공항을 떠나는 비행기의 불빛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민혁은 자신이 버린 여자가 훗날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숨통을 조여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강사는 변하지 않았지만 한서연의 삶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이탈리아의 고풍스러운 도시 시에나. 그곳에서 그녀는 엘레나 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화려했던 서울의 건축가 한서연은 죽고 그녀는 토스카나의 햇살 아래 작은 건축 복원 스튜디오에서 허드렛 일에 도맡아 하는 이방인일 뿐이었다. 그녀의 재능은 녹슬지 않았지만 멸시와 편견 속에서 애써 숨겨야 했다. 그녀는 낡은 아파트에서 쥐 죽은 듯 살며 강민혁이 씌운 빚과 소송 비용을 갚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녀의 유일한 사치이자 고통은 가끔 한국의 소셜미디어와 경제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화면 속 강민혁은 서연을 버린 직후 국내 굴지의 태양건설 오수진 전무와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짓밟고 얻은 순정남 이미지와 태양건설의 막대한 자본을 등에 업고 금융계를 주무르는 실세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모니터를 부술 듯한 충동을 억누르며 차가운 분노를 다졌다. 그녀는 잊지 않았다. 절대 잊을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심장부 신화그룹의 펜트하우스 오피스. 권희준이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냉막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 1위 신화그룹의 최연소 CEO.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포커페이스 뒤에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최근 신화의 핵심 사업인 네오 스매트시티 프로젝트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태양건설에 대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강민혁. 이주는 그 이름을 나직이 을조렸다. 태양건설의 사위가 된 후 강민혁은 장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신화그룹을 상대로 무모한 출혈 경쟁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주는 그 오만한 사내의 뒤를 캐고 있었다.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을 넘어
강민혁의 방식에는 무언가 불쾌하고 부정한 냄새가 났다. 회장님,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강민혁 상무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몇 년 전 서울을 떠들썩하게 했던 건축가 한서연 불륜 스캔들 기사가 떠 있었다. 이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약혼녀를 버린 시점과 태양건설의 오수진과 결혼한 시점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군. 이준은 단순한 치정 스캔들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한서연,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내. 이탈리아에 있다면 직접 가서 확인해. 이준의 사람들은 빨랐다. 그들은 시에나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엘레나 한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된, 그러나 한서연의 천재성이 번뜩이는 어느 소규모 건축 공모전의 스케치를 찾아냈다. 이준은 그 스케치에서 좌절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날카로운 선과 독창적인 공간 해석을 발견했다. 그는 확신했다. 이 여자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강민혁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검이 될 수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의문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신화그룹 프라이빗 디자인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서울행 1등석 항공권과 최고급 호텔 숙박권이 첨부되어 있었다. 발신자는 권희준 신화그룹 CEO였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인 그가 왜 자신에게,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이것이 어쩌면 지옥 같은 현실을 탈출할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교차했다. 그녀는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약속 장소는 신화그룹 본사가 아닌 남산타워의 최고층에 위치한 VVIP 레스토랑 더 클라우드였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녀가 한때 꿈을 꾸고 또 모든 것을 잃었던 바로 그 도시의 정점이었다. 서연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달인 정장 차림으로 약속 장소에 들어섰다.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그림자처럼 완벽한 실루엣의 남자가 서 있었다. 권희준이었다. 그는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엘레나 한서연 씨라고 불러야겠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졌다. 서연은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적셨다. 그는 서연을 자리에 앉히지도 않고 본론을 꺼냈다. 시에나에서의 작업물들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 재능을 그런 곳에서 썩히긴 아깝군. 무슨 용건이시죠? 서현은 경계를 풀지 않았다. 이준은 테이블 위에 놓인 얇은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밀었다. 강민혁, 그 이름이 여전히 당신의 심장을 뛰게 만드나 분노로 혹은 미련으로. 서현의 눈빛이 날카롭게 흔들렸다. 당신이 뭘? 난 당신의 과거에 관심 없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건 당신의 쓸모지. 이준은 잔인할 정도로 직설적이었다. 그는 창밖에 서울 야경을 가리켰다. 강민혁이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저 도시, 다시 되찾고 싶지 않습니까? 그는 서연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제안이었다. 나와 결혼합시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을 이었다. 물론 계약 결혼입니다. 나는 내부의 정적들을 누르고 신화그룹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아무 배경도 없지만 완벽한 아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양건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하죠. 그는 서연을 꿰뚫어 보듯 바라보았다. 당신은 강민혁에게 복수할 힘이 필요하고 우린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열었다. 결혼 계약서였다. 계약 기간은 2년. 2년 동안 당신은 신화그룹의 안주인 행세를 하면 됩니다. 그 대가로 나는 당신에게 신화그룹의 법무팀, 정보팀, 그리고 내 모든 자원을 빌려주겠습니다. 강민혁을 당신 발 아래 꿇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 이것은 거래였다. 악마의 거래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 도시,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비쳐 이글거렸다. 복수, 그것만이 그녀를 지난 몇 년간 버티게 한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는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라도 강민혁을 파멸시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다. 그녀는 이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계약서에 조항을 하나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날카로웠다. 강민혁의 완전한 몰락, 그가 가진 모든 것, 명예, 돈, 그리고 그의 오만함까지 남김없이 부서지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권희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그러나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한서연 씨, 서울에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나의 아내. 두 사람의 차가운 손이 맞잡혔다. 남산타워 아래 배신과 복수의 도시 서울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위험한 계약이 성립되었다. 신화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자선 갈라.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상위 1%만이 초대받는 권력과 부가 한데 모여 넘실대는 밤이었다. 신화호텔의 가장 거대한 연회장 셀레스티얼 그랜드 볼룸은 수만 개의 크리스탈로 장식된 샹들리에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클래식 선율이 공기 중에 부드럽게 녹아들고 값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섞여들었다. 이곳은 부와 명예의 정점인 동시에 가장 치열한 암투와 과시가 벌어지는 전쟁터였다. 그리고 그 전쟁터의 중심,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단상이 비어 있었다. 사람들은 신화그룹의 베일에 쌓인 총수, 권희준이 과연 오늘 밤 그의 아내를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수군대고 있었다. 권희준의 결혼은 철저히 비밀리에 붙여졌기에 그 소문만으로도 연회장은 이미 들끓고 있었다. 연회장의 한쪽 구석에서 태양건설의 상무 강민혁은 의기양양하게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태양건설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그의 아내인 오수진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강민혁은 몇 년 전 한서연을 짓밟고 오수진을 손에 넣음으로써 지금의 지위를 획득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신화그룹이라지만 별거 아니군. 결국 저 권희준도 우리 태양건설의 자금력 없이는 네오 스마트시티를 완성하지 못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때였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단상을 향해 집중되고 웅장한 문이 천천히 열렸다. 사회자의 격앙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화그룹의 심장 권희준 회장님과 그의 아내 권서연 여사님을 소개합니다. 순간 연회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권희준은 완벽하게 재단된 블랙 턱시도를 입고 그 특유의 냉막한 아우라를 풍기며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팔짱을 낀 여자, 한서연, 아니 권서연이었다. 그녀는 깊은 에메랄드 그린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은 없었지만 우아하게 드러난 쇄골과 당당하게 편 어깨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났다. 과거의 상처와 절망으로 얼룩졌던 여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여 있었고 그 눈빛은 차갑게 단련된 강철처럼 깊고 단단했다. 그녀는 수백 개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권희준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강민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말도 안 돼.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가 가장 비참하게 짓밟고 버렸던 여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믿었던 한서연이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 권희준의 아내가 되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것은 현실이라기엔 너무나도 끔찍한 악몽이었다. 여보,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오수진이 남편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날카롭게 물었다. 그녀는 단상 위의 여자를 뜯어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쾌감과 위기감이 밀려왔다. 강민혁은 간신히 표정을 수습했다. 아니, 그냥 좀 놀라서. 권희준이 결혼했다는 건 금시초문이라. 하지만 그의 시선은 서연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서연은 연 회장을 가로지르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느꼈다. 호기심,
질투, 그리고 경멸. 특히 한쪽 구석에서 자신을 죽일 듯이 쏘아보는 강민혁의 시선도 정확하게 포착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등장이 아니었다.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권희준의 곁에서 이 연회장의 여주인으로서 완벽하게 미소 지었다. 권희준은 그런 서연의 허리를 감싼 손에 힘을 주며 나직이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군. 긴장되나? 서연은 그를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긴장이라기보단 흥분되네요. 오래된 먼지를 청소하기 직전의 기분이랄까. 이준의 입꼬리가 만족스럽게 올라갔다. 그는 이 영리하고 담대한 자신의 파트너가 마음에 들었다. 갈라가 중반쯤 무르익었을 때 강민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오수진의 만류를 뿌리치고 서연과 이준이 서 있는 테이블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저 여자가 어떻게, 권희준을 어떻게 만난 거지? 그는 자신이 여전히 그녀 위에 있음을, 그녀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권 회장님, 이런 좋은 날 축하 인사도 없이 지나칠 뻔했군요. 강민혁은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며 이준에게 잔을 내밀었다. 이준은 그를 무시한 채 서연의 잔에 와인을 채워주고 있었다. 모욕감에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시선을 서연에게 돌렸다. 그리고 한서연 씨, 정말 오랜만이군. 몰라보게 변했어. 그는 일부러 그녀의 옛 이름을 불렀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몇 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하는가. 그녀의 심장을 찢어발기고 나락으로 떨어뜨린 남자.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동요도 분노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싸늘한 무관심뿐이었다. 강민혁 상무님, 제 이름을 잘못하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수정처럼 맑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제 이름은 권서연입니다. 그녀는 민혁의 잔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준을 향해 잔을 들었다. 여보, 그 한마디에 강민혁의 이성이 끊어졌다. 한소연, 니까지 깨! 그가 소리를 지르려던 순간 서연이 그보다 한 발 빨랐다. 아, 혹시 예전 일 때문에 저에게 개인적인 감정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녀는 마치 순진한 아이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몇 년 전 어떤 남자에게 처참하게 버림받은 여자가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남자는 여자를 불륜으로 몰아 파혼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그리고는 더 큰 부와 명예를 위해 다른 여자와 결혼했죠. 서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강 상무님, 혹시 그 남자 아시나요? 전 왠지 상무님을 보니 그 남자가 떠오르네요. 이것은 노골적인 경고이자 조롱이었다. 강민혁은 말문이 막혔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스캔들을 언급하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게다가 저 여자는 이제 권희준의 아내다.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헛소리를.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서연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하긴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가 강 상무님처럼 성공한 분일 리가 없죠. 그녀는 민혁을 지나쳐 그의 뒤에 서 있는 오수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오수진 전무님, 처음 뵙겠습니다. 신화그룹의 권서연입니다. 오늘 밤 남편분 표정이 유난히 안 좋으신 것 같네요. 두 분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건가요? 서연의 마지막 한마디는 강민혁의 가슴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고 오수진의 가슴에는 의심이라는 씨앗을 심었다. 오수진은 남편과 서연을 번갈아 보며 싸늘하게 물었다. 여보, 정말 모르는 사람 맞아? 강민혁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가 알던 한서연은 죽었다.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권희준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손에 쥔 복수심으로 단련된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발등을 찍은 도끼가 생각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런 민혁을 차갑게 외면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준의 팔짱을 꼈다. 화려한 갈라의 밤은 그렇게 잔인한 복수극의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한서연의 복귀는 단순히 사교계의 가십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권희준의 트로피 아내가 아니었다.
갈라쇼가 끝난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신화그룹 본사 70층 CEO 직속 전략기획실에 신임 고문으로 첫 출근을 했다. 권서연이라는 이름이 박힌 출입증은 그녀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님을 증명했다. 과거 그녀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건축 도면을 채웠다면 이제 그녀는 차가운 이성과 날카로운 분석으로 거대한 기업의 전략을 검토했다. 그녀의 등장은 전략기획실의 엘리트들을 긴장시켰다. 그녀는 회장의 아내였지만 그녀의 눈빛과 업무를 파악하는 속도는 그들이 가진 어떤 편견도 용납하지 않았다. 권희주는 그녀에게 독립된 오피스를 내주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은둔하며 분석했던 모든 자료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투자 방식, 태양건설의 자금 흐름, 그리고 그들의 약점. 권희주는 그녀에게 신화가 가진 모든 정보망에 접근할 권한을 주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았고 그녀를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검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에 몰두했다. 복수는 뜨거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논리로 완성해야 함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운명의 장난처럼 신화그룹과 태양건설은 서울의 미래가 걸린 거대 프로젝트 네오서울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에 최종 입찰에서 맞붙게 되었다. 수십조 원이 걸린 이 사업은 단순한 건설 수주가 아니라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경제의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상징적인 전쟁이었다. 태양건설의 배후에서 자금을 움직이는 강민혁에게는 이 사업이 자신의 입지를 굳힐 절대적인 기회였고 권희준에게는 신화의 미래를 건 승부처였다. 강민혁은 자만심에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장인인 오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공격적인 자금 조달로 입찰을 준비했다. 그는 한서연이 신화그룹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건축 설계나 하던 여자가 이런 거대한 금융전쟁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비웃었다. 그는 서연이 권희준의 침실에서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멋대로 판단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이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라 구조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전략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서연은 태양건설이 제출한 두꺼운 입찰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늦은 밤 이준의 펜트하우스 오피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이준은 커피를 내려 그녀의 책상에 놓아주었다. 계약 관계를 넘어선 두뇌를 공유하는 동맹의 모습이었다. 강민혁이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제안서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이 자재 공급망, 그리고 예상 공기 단축안. 얼핏 보면 완벽하게 비용을 절감한 것처럼 보입니다. 태양건설이 우리보다 5%나 낮은 입찰가를 써낼 수 있었던 이유죠. 이준이 서류를 넘겨보았다. 재무팀에서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 공격적인 원가 절감이라고 분석했네. 이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다. 하지만 건축가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서연은 펜을 들어 도면의 핵심 구조물 부분을 짚었다. 이 특수 강철, HS 스틸은 단가를 맞출 수 있는 공급처가 전 세계에 3곳뿐입니다. 그런데 태양건설이 계약했다는 유로스틸 솔루션은 작년에 설립된 페이프 컴퍼니에 가까워요. 그들은 이 물량을 이 가격에 댈 능력이 없습니다. 이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불법 하청 혹은 기준 미달의 자재를 사용하겠다는 거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혁은 숫자에만 밝은 펀드 매니저 출신이죠. 그는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구조의 안전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것이 단순한 숫자 노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수만 명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서연은 과거 자신이 설계했던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사기 수법을 떠올렸다. 그녀의 천재성은 도면 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구조의 허점을 찾아내는 본능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이준은 즉시 김 비서에게 유로스틸 솔루션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잘했어, 한서연 씨. 아니, 권서연 고문.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딱딱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설계하고 싶었던 바로 그 도시에 이제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싼 값에 입찰을 따낼 거라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만심이 그를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처럼 강민혁은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각 그의 아내 오수진은 남편의 서재에서 몰래 그의 개인 금고를 열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서연이 갈라에서 했던 말을 잊지 않고 있었다. 남편분 표정이 유난히 안 좋으시네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건가요? 그녀는 단순한 질투를 넘어 태양건설의 후계자로서 강민혁의 독단적인 자금 운용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혁이 네오서울 입찰을 위해 회사 공금이 아닌 자신의 개인 비자금을 무리하게 끌어다 쓰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첫 번째 균열은 이미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네오서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입찰 실패의 후폭풍은 태양건설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강민혁이 무리하게 끌어다 쓴 자금과 자만심 넘쳤던 입찰가는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태양건설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이사회와 투자자들의 압박은 숨통을 조여왔다. 무엇보다 그를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이 모든 실패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한서연이라는 사실이었다. 그가 기준 미달의 자재를 쓰려 했다는 유로스틸 솔루션 건은 익명의 제보로 인해 언론에까지 알려지며 태양건설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광기 어린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다. 값비싼 위스키 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한서연, 감히 네 년이! 그는 이 실패를 만회할 방법이 필요했다. 장인인 오 회장의 싸늘한 눈초리는 그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태양건설의 사위가 아니라 이 회사를 집어삼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은 그를 돌이킬 수 없는 강으로 이끌었다. 그는 가장 빠르고 위험한 방법, 즉 주가 조작과 공금 횡령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태양건설의 자회사 중 하나를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에서 시세 조정을 시도했다.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손실을 단기간에 메우고 오히려 막대한 차익을 남기려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그는 자신의 금융 지식이면 이 모든 범죄를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으리라 오판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여러 개의 차명 계정화 유령 회사를 동원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신화그룹의 심장부에 있는 퀀텀이라 불리는 비밀 정보 분석팀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당하고 있었다. 권서연, 즉 한서연은 권희준이 제공한 이 막강한 자원을 이용해 강민혁이 파고 있는 무덤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이준의 집무실에서 거대한 스크린에 떠오른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냉철하게 빛났다. 예상대로군. 쥐구멍에 못이면 가장 먼저 쌀창고에 손을 대는 법이지. 이준은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대답했다. 그는 서연의 전략적인 접근 방식에 깊은 신뢰를 보이고 있었다. 그의 모든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비밀 접촉까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게 할 완벽한 증거. 서연의 지시에 퀀텀팀은 밤낮 없이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다. 강민혁이 자신의 비서에게 비밀리에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과 모든 불법 자금의 흐름이 기록된 암호화된 장부 파일이었다. 모든 증거는 하나의 검은색 USB에 담겼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다. 강민혁의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자 그가 가진 모든 것의 근원인 태양건설과 그의 아내 오수진. 서연은 강민혁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기 전에 그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완벽하게 고립시켜야 함을 알았다. 그녀는 오수진이 최근 남편의 행적에 대해 극도로 의심하고 있으며 몰래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오수진은 영리한 여자였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여자였다. 서연은 오수진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취했다. 장소는 신화그룹 소유의 VVIP 프라이빗 갤러리 더 비움이었다. 갤러리에는 단 2사람뿐이었다. 텅 빈 공간에 걸린 거대한 추상화 앞에 두 여자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마주섰다. 오수진은 날카로운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다. 권서연 씨, 당신이 나를 무슨 의도로 불렀는지 짐작은 갑니다. 우리 회사 일에 더 이상. 오수진 전무님,
서연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전 지금 태양건설의 경쟁사 아내로 온 게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과 같은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렀죠. 서연은 갤러리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로 그녀를 이끌었다. 당신 남편 강민혁 상무가 당신의 아버지 회사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서연은 오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의 팀이 확보한 공금 횡령과 주가 조작에 대한 최소한의 그러나 핵심적인 자료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오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어렴풋이 의심은 했지만 그 규모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것은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넘어선 명백한 배임 행위였다. 이걸 왜 나에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민혁은 내 적이니까요. 하지만 오 전무님, 그는 당신의 남편이죠. 아직은. 서연은 잔인할 정도로 차분했다. 서연은 가방에서 또 다른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USB가 들어있지 않았다. 대신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이건 회계장부가 아닙니다. 이건 어쩌면 당신에게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진실이죠. 서연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펼쳐놓았다. 사진 속에는 강민혁이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를 하고 호텔 입구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여성은 최근 태양건설과 계약을 맺은 로펌의 신입 변호사였다. 오수진의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을 속인 남자에게서 태양건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자신을 또다시 기만하고 있었다. 몇 년 전 한서연이 당했던 그 배신을 이제는 자신이 당하고 있었다. 강민혁이라는 남자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욕망을 위해 여자를 이용하고 짓밟고 배신하는 기생충 같은 인간이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오수진 씨. 나를 버리고 당신을 택했듯이 이제 당신을 버리고 더 젊고 새로운 배경을 가진 여자를 찾고 있는 거겠죠.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녀는 동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실을 고할 뿐이었다. 오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에 끓어오르는 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의 것과 맞먹는 혹은 그보다 더한 차가운 분노와 살해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오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이 원하는 건 강민혁의 몰락이잖아요. 나도 같아요. 서연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알았다. 강민혁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었던 오수진이 이제 그의 등을 겨누는 가장 치명적인 비수가 될 것이다. 곧 주주총회가 열릴 겁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까지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서연은 텅 빈 갤러리를 먼저 걸어 나갔다. 홀로 남겨진 오수진은 산산조각난 사진과 서류들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강민혁은 이제 두 명의 가장 무서운 적을 동시에 상대해야 했다. 그가 버렸던 과거의 여자, 그리고 그가 배신한 현재의 아내. 그의 파멸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태양건설의 임시주주총회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긴급하게 소집된 회의장에는 회사의 운명을 걱정하는 성난 주주들과 채권단,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하는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위에 선 강민혁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창백하게 질린 얼굴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그의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럴싸한 구조조정안과 거짓된 미래 비전을 준비했다. 그는 이 모든 위기가 신화그룹의 비열한 공작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주주들의 동정심과 분노를 신화그룹 쪽으로 돌리려 시도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금 우리 태양건설은 거대 자본의 부당한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민혁이 목소리를 높여 열변을 토하는 순간이었다. 쿵 하고 회의장의 육중한 뒷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으로 완벽한 어둠처럼 냉막한 기운을 뿜어내는 권희준이 걸어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마치 승전보를 울리는 여신처럼 당당하고 차가운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권서연이 팔짱을 끼고 있었다. 저 사람들이 왜? 주주들이 수군거렸다. 강민혁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때 권희준의 김 비서가 단상 옆으로 다가가 마이크를 잡았다. 공지 말씀드립니다. 신화그룹은 어제부로 태양건설의 부실 채권 40%와 시장에 풀린 지분 15%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신화그룹은 본 주주총회에 참여할 모든 자격을 갖춘 최대 채권자이자 주요 주주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회의장은 폭탄이 터진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민혁은 다리가 풀려 단상을 짚었다. 말도 안 돼. 이건 적대적 인수합병이야. 그가 비명처럼 소리쳤다. 권희준은 천천히 가장 앞자리로 걸어가 멈춰섰다. 그는 강민혁을 올려다보지도 않고 나직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혁 상무, 당신이 준비한 쇼는 잘 봤습니다. 그는 서연을 향해 고갯짓했다.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단상 위에 강민혁을 차갑게 올려다보았다. 강 상무님이 말씀하신 신화그룹의 비열한 공작이란 혹시 유로스틸 솔루션 같은 유령 회사를 내세워 기준 미달의 자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려 한 계획을 신화가 막아선 것을 의미합니까? 서연의 말에 네오서울 입찰 비리 의혹을 취재하러 왔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강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면 서연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주주들의 피 같은 돈, 즉 태양건설의 공금을 수백억 원이나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것을 의미합니까?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강민혁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는 장인호 회장과 아내 오수진을 향해 절박하게 외쳤다. 장인어른, 수진씨, 저것들이 우리 회사를 집어삼키려고 음해하는 겁니다. 어서 저들을 내쫓으라고 하세요. 모든 시선이 오수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그동안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을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성난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제 남편 강민혁 상무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혁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오수진, 당신 지금 무슨... 태양건설의 최대 주주이자 오너 일가로서 제가 직접 내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오수진은 자신이 들고 있던 USB를 회의장 스크린 담당자에게 건넸다. 강민혁 상무는 지난 6개월간 제 아버지의 신임을 악용하여 총 850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 불법적인 주식 선물 옵션에 투자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강민혁이 차명 계좌로 돈을 빼돌린 완벽한 증거 자료와 거래 내역이 떠올랐다. 그것은 서연이 건넨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수진이 자신의 권한으로 직접 찾아낸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내부자의 증거였다. 오수진은 서연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그녀 자신의 방식으로 강민혁의 숨통을 끊어버린 것이다. 저건 조작이야. 당신이 나를 배신해? 강민혁이 오수진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회의장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방송사 카메라가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이닥쳤다. 강민혁 씨, 검사가 그를 제지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올라가 그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민혁은 저항할 힘조차 잃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멍하니 세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권희준, 경멸과 분노로 자신을 외면하는 오수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인 한서연. 그녀는 권희준의 곁에서 미동도 없이 무표정하게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제야 강민혁은 깨달았다. 자신이 몇 년 전 비오는 밤 압구정 호텔에서 잔인하게 내던졌던 그 여자가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와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는 것을. 그가 씌웠던 불륜이라는 누명은 이제 범죄자라는 라근이 되어 그의 이마에 되돌아왔다. 한서연! 한서연어!
그의 절규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소리와 기자들의 질문에 묻혔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 명예, 부, 지위, 그리고 그의 오만함까지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다. 서연은 그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눈가에 아주 희미한 물기가 어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너무나도 길었던 악몽의 끝을 알리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역설적이게도 고요했다. 강민혁의 몰락은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신문과 뉴스는 연일 태양건설 사위의 추악한 이면을 대서특필했고 그 과정에서 몇 년 전 한서연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불륜 스캔들의 진상 또한 낱낱이 밝혀졌다. 강민혁이 오수진과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약혼녀를 조작하고 매장했는지가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한서연은 불륜녀에서 비운의 천재 건축가로 그리고 거학을 무너뜨린 전략가로 재조명받았다. 강민혁은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그리고 서연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까지. 그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태양건설은 오수진의 결단력 있는 지휘 아래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신화그룹은 최대 채권자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되 오수진의 경영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재정립했다. 오수진은 강민혁과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홀로 태양건설을 이끄는 철의 여왕이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어느 저녁, 서연은 남산타워 더 클라우드 레스토랑에 홀로 앉아 있었다. 몇 년 전 권희준을 처음 만나 위험한 계약을 맺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엘레나 한도, 계약상의 아내 권서연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한서연으로 돌아와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그날과 똑같이 화려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그 풍경이 다르게 보였다. 증오와 분노로 얼룩졌던 도시가 아니라 그녀가 다시 사랑하고 안아줘야 할 도시로 보였다. 늦었군. 익숙한 저음의 목소리와 함께 권희준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푼 평소보다 한결 편안한 모습이었다. 오늘은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권희준 씨로 오신 건가요? 서연이 희미하게 웃으며 물었다. 이준은 웨이터를 물리고 직접 와인을 따랐다. 계약은 끝났으니 여보라고 부를 이유도 사라졌지. 그의 말은 건조했지만 그의 눈빛은 서연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든 게 끝났네요. 서연이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당신이 원하던 복수, 그리고 내가 원했던 승리. 우린 모든 걸 잃었어. 이준이 대답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서연의 손등을 덮으려다 멈칫했다. 계약 관계에서 벗어난 지금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평생 처음으로 망설이고 있었다. 서연이 먼저 그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 같았던 그의 손은 이제 그녀의 체온을 닮아 따뜻했다. 이준 씨, 그녀가 그를 불렀다. 우리 계약서 파기해야죠. 이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서연은 가방에서 그들의 낡은 결혼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2년, 강민혁의 몰락, 모든 조건이 완수됐어요. 이준은 계약서를 바라보다가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파기하고 나면 그 다음은? 그의 목소리에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감정의 동요가 실려 있었다. 당신은 이탈리아로 돌아갈 건가? 아니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난 건축가예요. 내 자리는 이탈리아의 작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 도시, 서울에 있어요. 그녀는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 한 번 찢었다. 이준 씨, 난 당신이 필요했어요. 내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하지만 이젠 알아요. 당신은 내 무기가 아니라 내 파트너였다는 걸.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우리의 시작은 거래였지만 난 당신을 통해 다시 서는 법을 배웠어요. 당신은 어떻나요? 이준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난 당신을 통해 처음으로 세상을 흑백이 아닌 컬러로 보는 법을 배운 것 같군. 한서연.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포개졌다. 그것은 복수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입맞춤이었다. 몇 달 후, 신화그룹의 새로운 자회사 신화디자인앤아키텍처의 그랜드 오프닝 현장. 이곳은 권희준이 오직 한서연을 위해 설립한 그녀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만든 무대였다. 단상 위에 이제는 신화그룹의 수석 건축가이자 부사장, VP 된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예전에 차가운 에메랄드 드레스 대신 따뜻한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프로젝트, 빛의 숨결이라 불리는 도심 속 트라우마 치유 아트센터의 설계를 발표하고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과거의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빛이 스며들게 하는 혁신적인 구조였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담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으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하는 공간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청중석 맨 앞줄에서 권희준이 그 누구보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막한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그녀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발표를 마치고 그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지독한 배신과 차가운 복수의 밤을 건너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빛이 되었다. 그들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새로운 설계도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